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4주차 강의이고요. 지난 3주차 강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변천, 분양공동주택의 관리제도, 그리고 임대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4주차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제도와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제도는 단일화된 기본 법령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규정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법령은 없고요. 일단 그 구분 소유된 건물 그리고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원래 명칭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리고 그 권리 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해서 법적인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984년 4월에 제정이 됐고 바로 85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1980년대를 보면은 고층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상가, 업무용 빌딩 등의 집합 건물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집합 건물 급속히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 건물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 및 보장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었고 사적 자치에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관리 측면은 좀 그 일반적인 규정만 있고 소유 측면에 치중한 것이 이 집합건물법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몇 번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2003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만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 점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2를 신설을 해가지고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를 이제 법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8일 날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4년 1월 19일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콘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돼서 2013년 6월 19일서부터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20년에는 굉장히 대폭적인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및 임시 관리인 선임제도, 그리고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 수선 적립금 규정 이런 것들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구분 점포의 바닥 면적 요건 1000평방미터 요건을 갖다가 삭제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에 개정해서 2021년 2월 5일서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면, 즉 집합건물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어떤 그 목적 또는 어떤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규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공동주택 같으면은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속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규약을 정하려고 해도 규약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집합 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표준 규약에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 부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총 14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갖다 열게 되는데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치 의결 기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공용 부분의 보전 및 변경과 관리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권한 등을 가진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는 규약이라든지 집합건물법을 통해 가지고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의 모든 것들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단,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걸 다 의논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50인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인은 몇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두 번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고 관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냐면은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 그냥 사람 수로 따지면 15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명이 두 개의 구분 점포 또는 구분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이제 회계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꺼번에 서명해가지고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사무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관리위원회를 두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인이 사무집행을 할 때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좀 아주 미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해놓고 아주 소소한 것들 또는 미미한 것들은 관리인이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관리인은 당연히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법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의 어떤 관련 법령이라 대표적인 법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거용 부동산 시설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시설물 안전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소방법, 가스사업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관리인이 있으면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을 테고 또 직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원 관리를 위한 노동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자격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인 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고요. 주택관리사는 국가 자격이거든요.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국가 자격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요. 공인 민간 자격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단순한 시설 관리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문적인 공인 자격이 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듯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97년에 IMF 구제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내 정말 해외의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국내에 적절한 투자 기회가 생겼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보유 부동산의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재산관리회사 PMC와 함께 국내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하고 2001년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법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 등이 이제 제정되었는데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리츠 및 부동산 펀드가 도입되고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AMC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의 필요성이 이제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AMC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비주거용 부동산이 늘어나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 필요하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도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는데요. 근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 없었기에 이제 미국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관리협회 줄여서 IREM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CPM이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라고 하면 공인재산관리사 정도가 될 텐데요. 그 CPM을 획득한 재산관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관련 자격 제도는 없지만은 국가 자격 제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법으로 다 해서 이런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인력 의무 채용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리츠의 영업 인가 후에 재산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부동산 투자 회사가 다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 자기 관리형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인가 시에 3명 이상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요. 영업 인가 후 6개월 경과 시에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그 34쪽에 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 부동산 투자 운영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전문 인력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전문 인력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전문 인력에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운용 인력이 있는데요. 투자 운용 인력은 뭐 집합 투자 재산, 뭐 신탁 재산 또는 투자 일임 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은 부동산 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 교육기관에서 자산 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전 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자산의 투자 및 운용,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 조세 및 회계 등의 제도,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 유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및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관리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보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의 실시만 열거되어 있을 뿐 전문적인 자격 제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자산 중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리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련된 민간 자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간 자격과 국가 자격은 좀 차이가 나고요. 민간 자격 중에서도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은 자격별로다가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뭐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거해서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자격인데요. 기술사, 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뭐 이렇게 불리우는 것들이 이제 국가 기술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격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등록 민간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소관 부처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요, 결혼 상담사, 그다음에 바리스타, 요가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그 등록 민간 자격 중에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자격, 그것을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사, 자산관리사, 탭스, 그다음에 한자 능력급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인 민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좀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자격증이 어떤 유형의 자격증인지 잘 살펴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요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경영 관리사, 매경 부동산 자산 관리사, 그다음에 집합 건물 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IREM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이제 CP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잠깐만 살펴보면요. 빌딩 경영관리사는 한국산업교육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